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쿼드바이크는 가벼운 네바퀴 차량으로 다양한 오프로드 지형을 달릴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통수단은 널리 쓰입니다. 일부는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쿼드바이크는 여러 농가의 필수 도우미입니다. 이것으로 농경지 관리와 화물 운반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사륜차를 타고 낚시나 사냥을 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기계를 오로지 재미로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경로를 찾아내어 늪지, 진흙, 경사면, 그리고 바위가 많은 곳을 극복하는 경기를 벌이기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ATV를 타고 전문 대회에 참가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소형 저출력 ATV도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기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흥미로운 사실들과 기록들을 살펴보며 이 주제를 다각도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쿼드바이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크라스모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쿼드바이크라는 운송수단의 정의는 한편으로는 꽤 간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면 쿼드는 4개, 사이클은 바퀴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모든 4바퀴 운송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 정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동차와 4바퀴가 달린 다른 모든 운송수단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통 쿼드바이크라고 하면 핸들이 있고 오토바이처럼 앉는 방식의 4바퀴 운송수단을 의미합니다. 쿼드바이크는 4바퀴 오토바이 또는 4바퀴 오프로드 바이크라고 자신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종종 ATV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칭은 바퀴의 개수와는 관련이 없으며 좀 더 넓은 범위의 기계를 포함합니다. 여러 자료에서는 쿼드바이크가 등장한 시기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는 19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 다른 자료는 1970년에 혼다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3륜 전지형 차량 US90의 등장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보통 쿼드바이크의 발전을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19세기에는 자가용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인기를 끌었고 그 구조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개선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곧 3바퀴와 4바퀴 자전거의 변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더 높은 안정성과 승객 수용 능력에 대한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한 가지 설에 따르면 가장 초기의 이러한 교통수단 중 하나는 먼 1819년에 에드먼드 카트라이트에 의해 선보였습니다. 카트라이트는 인생의 화문기에 이미 4바퀴 자전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1823년에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 후 도버 출신 영국인 윌러드 소이어는 카트라이트의 아이디어에 매료되어 작품 프레임에 얇은 강철 막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4바퀴 자전거의 무게를 약 32kg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이어는 1840년에 자신의 발명품을 대중에게 선보였고 계속해서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개선된 마차를 소이어는 1851년 런던 대박람회에서 선보였습니다. 다른 설에 따르면 최초의 영예는 영국인 존 워드에게 돌아가는데 그는 1850년에 자신의 쿼드리 사이클 C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조향장치가 있는 안정적인 후륜구동 마차였습니다. 이 수레는 탑승자의 다리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프레임은 간철로 제작되었고 뒷바퀴 지름은 40인치, 앞바퀴는 34인치였습니다. 이러한 경량 마차는 벨로카라고도 불렸으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1853년 만국박람회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토타입이 전시되었습니다. 하나는 바퀴가 직사각형 꼭지점에, 다른 하나는 마른 목골 꼭지점에 설치되었습니다. 결국 엔지니어들은 첫 번째 배치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식이 좀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는 공학적 사고가 번성한 눈부신 시기였습니다. 다양한 기계장치들이 탄생했습니다. 공장과 철도 기관차에서는 증기기관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엔지니어들과 열정가들은 내연기관 개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스스로 움직이는 운송수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존재하던 마차와 자전거에 내연기관을 장착하는 생각이 떠오른 것은 매우 논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벨로카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흔히 쿼드리사이클이라고 불리는 기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일부러 발음을 틀리게 한 겁니다. 이 용어의 시작은 실제로 쿼드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4바퀴 달린 모든 것을 부르는데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초기 자동차 프로토타입들은 쿼드리사이클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1884년에 프랑스인 드디옹, 부통, 트레파르두가 만든 라마르키즈 쿼드리사이클이 데뷔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증기 엔진을 장착한 쿼드리사이클의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라마르키즈는 장작과 석탄을 연료로 사용했고 30, 40분 동안 보일러에서 충분한 증기를 만들어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시속 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 기준으로 라마르키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작동 가능한 자동차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 외에도 드디옹은 나중에 여러 대의 쿼드리사이클을 더 제작했습니다. 다임러 슈탈라터바겐은 1889년에 등장했으며 역시 쿼드리사이클입니다. 이것은 구틀리프 다임러와 비레른 마이바흐가 함께 만든 두 번째 자동차였습니다. 이 차량은 V형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슈탈라트바겐은 파리 박람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 설계에 아르망 푸조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1년 만에 푸조는 비슷한 자주식 마차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쿼드리사이클에는 푸조 타입 2와 타입 3 오리엔트 오토고, 트루포 쿼드리사이클, 듀리안 모터바겐, 그리고 이 1898년식 로얄 엔필드 사륜차 등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들을 모방한 초기 차량들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헨리 포드와 그가 처음 만든 운송수단에 대해 언급해야 합니다. 1896년 6월 4일 이른 아침, 헨리 포드는 자신이 포드 쿼드리사이클이라고 이름 붙인 작은 사륜차로 첫 시험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포드는 만족하지 않았고 이후 몇 달 동안 쿼드리사이클을 사실상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와 그의 조수들은 많은 나무 부품을 금속으로 교체했고 엔진에 냉각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더 튼튼한 바퀴를 장착했습니다. 그 시대의 다른 많은 동력 차량들과 달리 포드의 쿼드리사이클은 아주 작은 크기가 특징이었습니다. 그 차량의 휠베이스는 겨우 124.5cm였고 전체 길이는 정확히 2m, 너비는 114cm, 높이는 109cm였습니다. 이 차량은 4마력의 2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고 무게는 230kg이었으며 시속 32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32세의 헨리 포드에게 성공적인 첫 주행은 그의 창의성과 결단력 그리고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으며 이는 훗날 그에게 자동차 산업의 천재라는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포드는 1896년에 자신의 첫 번째 쿼드리사이클을 찰스 에인슬리에게 $200에 팔았습니다. 그는 이후 1899년에 또 하나의 쿼드리사이클을 만들었고 1901년에 또 하나를 제작했습니다. 결국 헨리는 1904년에 자신의 첫 번째 작품을 $65에 다시 사들입니다. 그리고 쿼드리사이클은 아직도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헨리 포드 박물관의 상설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포드 쿼드리사이클 차량은 대중에게 호평을 받았고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쿼드리사이클은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는데 자전거보다 더 안정적이고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그 당시에 완전한 자동차보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드의 첫 번째 작품에서도 이미 단순하고 대중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드러납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쿼드리사이클은 영국인 프레더릭 리처드 심스가 설계한 모터스카우트로 1899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모터스카우트는 최초의 무장 휘발유 엔진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갈아엎은 밭을 달리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었지만 도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보병과 기병을 엄호하거나 지원하는 데 전반적으로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이 등장했다고 해서 엔지니어들이 벨로카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24년에 프랑스인 샤를 마시는 자신만의 벨로카 버전을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2인승으로 한 명이 페달을 밟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쉴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프로토타입과 달리 이 차량은 넓은 보닛, 지붕, 그리고 일종의 앞유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자동차 산업은 급격한 발전을 겪었고 소형 쿼드리사이클에 대한 수요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정량이면서 주행성이 뛰어난 운송수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50년대 말 1960년대에 다시 높아졌고 특히 미국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를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경제적 호황이 찾아왔고 국민들의 구매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가정이 자동차 2대를 보유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은 자녀들을 위해 작고 가벼운 오토바이나 가정용 특수장비와 같은 다른 기계들도 구입합니다. 특정 계층 사이에서는 가벼운 전지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답변으로는 육륜구동에 종종 수륙 양용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거 커퍼레이션의 지거, 모빌리티 언리미티드 인코퍼레이티드의 엠피캣, 앨리스 찰머스 매뉴팩처링 컴퍼니의 테라타이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터레인 비이클, 전지형 차량이라는 용어도 원래 이 육륜 차량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전지형 차량 중 최초는 지거였습니다. 초기 모델은 1961년에 JGR 건스포츠에서 제작되었고 1965년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968년에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약 3,340대의 지거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소수의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고 소량이지만 6륜 또는 심지어 8륜의 수륙 양용 전지형 차량이 지금까지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은 현대 ATV 라이더들이 싫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와 역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수륙 양용 차량들은 거의 모든 지형을 통과할 수 있지만 최대 속도는 약 시속 30km에 불과합니다. 이 차량들은 험난한 오프로드나 습지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비교적 쉬운 오프로드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쿼드바이크의 역사는 이런 전지형 차량들과는 관련이 없으며 세발 오토바이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1960년대 오토바이 회사 혼다는 이미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오토바이로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도 매우 영리하게 이루어졌는데 혼다의 오토바이 사용자들을 하이얼리 데이비슨을 선호하는 수염난 무법자들과 대조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혼다 딜러들은 겨울철마다 매출이 매년 감소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사실상 눈과 얼음이 있는 겨울에 타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으니까요. 혼다 경영진은 1년 내내 탈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상황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1967년 숙련된 엔지니어 오사무 타케우치와 그의 설계팀에게 이런 사계절용 오프로드 오토바이를 개발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타케우치는 3바퀴에서 6바퀴까지 다양한 기술 콘셉트를 검토한 끝에 저압 타이어를 장착한 3륜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 구조는 혼다 ST70에서 배기량을 90cc로 늘린 엔진으로 구동되었습니다. 그리고 18개월이 지난 후 혼다의 첫 번째 3륜 바이크인 US90이 완성되었습니다. 1970년형 모델 로 출시된 것이죠. 대부분의 정보 출처는 3륜 전지형 차량 ATV의 발명을 바로 혼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타케우치, 소이치로, 그리고 일본 회사의 다른 엔지니어, 설계자, 마케터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오프로드 기술 발전에 대한 공헌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혼다는 최초가 아니었습니다. 트라이카트라는 훨씬 덜 알려진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US90보다 2년 먼저 데뷔했습니다. 이 3륜차는 존 플래싱어의 노력 덕분에 탄생했습니다. 1967년 당시 그는 대학생이었고 그의 오프로드 차량은 졸업 논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졸업 후 존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와 권리를 농기계로 유명한 뉴홀랜드 회사에 빌려주었습니다. 트라이카트의 생산은 1968년에 시작되었고 곧 기계 라인업이 5가지 모델로 확정되었습니다. 타케우치가 US90을 만들 때 플래싱어의 발명품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혼다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3륜 전지형 차량 설계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혼다의 마케터들과 광고 담당자들이 자사의 제품이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고 오프로드 장비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도록 온갖 기지를 발휘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US90, 1971년작 영화 제임스 본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에서 숀 코너리가 주연을 맡은 작품에 등장한 것과 닥터 후와 매그넘 PI 같은 TV 시리즈에 등장한 것이 좋은 광고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US90의 바퀴는 허브가 없는 구조였고 꽤 약해서 교체 비용이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바퀴를 만들 때
혼다 엔지니어들은 6륜구동 기술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74년에 바퀴 구조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3년 혼다 회사는 올터레인 사이클 상표를 등록했고 이후 모든 3륜 전지형 차량 이 ATC로 불렸습니다. 이 기계의 성공은 엄청났고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가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험난한 지형을 달리며 탔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사냥감 관리인, 측량사, 산림관리자, 농부들에게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농부들을 위해 기본형 짐칸과 체인 장치를 갖춘 모델도 개발되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을 즐기거나 대회 참가자를 위한 고성능 올터레인 사이클 버전도 제작됐습니다. 70년대에는 혼다가 이 분야에서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시의 기술적 해결책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에 가까워지면서 일본의 빅4, 다른 업체들도 결국 혼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 특허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마하는 어린이용 소형 모델 TR 징거를 선보였고 반대로 가와사키는 첫 번째 모델로 200cc 엔진을 장착한 대형 3륜차를 출시했는데 1981년 당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3륜차 얘기를 계속하지? 이 방송은 쿼드바이크 얘기 아닌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륜차들이 없었다면 사실상 현대 쿼드바이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존재했더라도 전혀 다른 역사를 가졌겠죠. 그 이유는 80년대 초 3륜 전지형 차량 시장이 호황을 누리며 100만 대 넘게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부상과 사망자 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른과 아이 모두 심각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980년대에 3륜 전지형 차량으로 인해 약 1000명이 사망했고 약 30만 명이 다양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법원에는 오토바이 제조업체들이 위험한 3륜차를 만들었다는 소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이 되었을 때 미국 법무부는 이미 이런 차량을 만드는 5개 제조업체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조업체들은 일본의 4대 업체와 폴라리스입니다. 결국 양측은 3륜 오프로드 차량을 금지하고 더 안정적인 4륜 차량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미 존재하고 천천히 발전하고 있던 4륜 ATV의 발전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혼다 올테레인 사이클 3륜차의 흥망성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 있으니 방금 뜬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1987년에 3륜 ATV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 것은 그와 같은 용도의 4륜 ATV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모라토리엄이었고 주요 3륜차 제조업체들이 10년 동안 이런 차량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어떤 회사도 3륜 ATV 생산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7년이 되었을 때 제조업체들은 4륜 ATV의 설계 개발과 특히 조종 안전성 향상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쿼드바이크는 3륜 ATV보다 약간 더 안정적이었고 게다가 4륜 구조는 2개의 궤적을 가지지만 3륜 차량은 사이드카가 달린 오토바이를 제외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쿼드바이크는 오프로드 3륜차 생산 모라토리엄이 승인되기 전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스즈키는 종종 현대적인 의미의 쿼드바이크를 최초로 만든 회사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1982년에 스즈키의 아키고타가 자신의 3륜차인 스즈키 ART-125의 네 번째 바퀴를 달기로 결심하기 훨씬 전에도 이미 다른 쿼드바이크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루프고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최초의 현대식 4륜 쿼드바이크입니다. 루프 인더스트리스는 쿼드바이크, 카트, 스노우모빌, 미니바이크 및 기타 오프로드 차량을 생산한 미국 최초의 제조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는 미키 루프에 의해 1959년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제조업체들이 성공적으로 모방한 다양한 설계를 개발했습니다. 루프고조는 1973년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4륜 오토바이는 8마력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3.5마력 엔진이 탑재된 미니 버전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생산 과정에서 옵션으로 켈러 단기통 이행정 엔진이 장착된 4륜 오토바이를 주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배기량이 295cc인 이 엔진은 고조를 매우 민첩한 오프로드 차량으로 만들어 주었고 시속 9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루프 구조가 몇 대나 생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 회사가 70년대 후반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78년에 파산하게 되었고 생산도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루프는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ATV의 인기는 10년 후에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77년에 생산이 시작된 사륜 혼다 오디세이를 초기 현대식 ATV 중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이는 작은 자동차에 가깝고 핸들도 자동차형입니다. 스즈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70년대 내내 3륜 전지형 차량 시장에서는 헌다가 지배적이었고 일본 모터사이클 빅4 중 나머지 세 회사는 한동안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가 시작되면서 그들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쫓아가야 할 때는 기지를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대부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스즈키의 한 엔지니어가 사륜 전지형 차량 개발을 구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이 신제품이자 진귀한 물건이 될 것이고 분명히 대중의 관심을 끌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었습니다. 1982년에 아키고토는 3륜 오토바이 ALT-125 모델을 기반으로 사륜 ATV를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대량 생산을 위해 설계를 다듬었고 1983년 에스즈키 쿼드러너 125 사바이 6 ATV 모델 2 데뷔했습니다. LT-125라는 이름의 이 ATV는 새로운 외관과 사륜 셰시뿐만 아니라 자동 클러치와 전진 5단, 후진 1단 변속기를 갖추고 있어 오프로드 마니아들과 딜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상 4x6은 4바퀴와 6단 변속기를 의미했습니다. 이 소형 ATV는 11마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즈키 마케팅 담당자들이 무슨 광고 슬로건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인용문입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주행의 감각을 경험하세요. 수즈키의 새로운 ATV. 네 번째 바퀴가 추가되면서 오프로드 주행이 네 번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수즈키에서는 자신들이 새로운 기술 분야에 진입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분야가 일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모델 라인업을 확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1984년에 LT-125에 더해 가장 어린 라이더를 위한 LT-50 모델과 더 크고 실용적인 LT-185 모델 이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3륜 ATV 경주에서의 지배력이 확고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4륜 ATV는 더 무거웠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일반적인 여유로운 주행이나 실용적인 용도에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이미 85년에 이러한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두 가지 스포츠 모델 LT-250R과 쿼드 스포츠 LT-230S를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강력한 수랭식 2행정 엔진이 장착되었고 두 번째 모델은 조금 더 소박하며 4행정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두 쿼드바이크의 공통점은 알루미늄 부품이 많이 쓰인 가벼운 셰시 구조였습니다. 1987년에 스즈키는 자사의 쿼드바이크 라인업에서 최초의 4륜 구동 모델인 LT-4WD를 선보였습니다. 사용자들은 쿼드바이크로 접근할 수 없던 오프로드 지형을 정복할 기기를 소개받았습니다. LT-4WD에서는 운전자가 4륜 구동 모드와 후륜 구동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변속기에는 조속 기어가 있었고 앞바퀴 디퍼렌셜 잠금 기능도 있어서 쿼드러너 4x4는 거의 모든 오프로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87년에 스즈키 역사상 매우 중요한 쿼드바이크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쿼드바이크 역사 전체에서도 중요한 모델입니다. 스즈키 LT500R 쿼드레이서, 전설적인 쿼드질라입니다. 바로 이 별명을 사용자들이 이 기계에 붙여줬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대담한 쿼드바이크였습니다. 500cc의 2행정 엔진, 이 어디서든 선두를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현정 500cc 엔진은 약 70마력의 출력을 냈고 이 모든 것이 178kg의 공차 중량에 실려 있었습니다. 짧은 생산 기간 1990년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LT500R은 엄청난 출력과 다이내믹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트랙에 있든 모래 언덕에 있든 숲에 있든 LT500R은 항상 모두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경쟁자들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1984년에 혼다는 자신들만의 사륜 오토바이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그것은 TRX 200 모델이었습니다.
1985년에는 세계 최초의 사륜구동 ATV가 출시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다 포트렉스 TRX 350호 바이4입니다. 그 ATV는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과 오일 쿨러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1년 뒤 이 ATV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1986년에 모델 라인업에 고성능 2행정 엔진을 탑재한 스포츠 모델인 포트렉스 250R이 추가되었습니다. 야마하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1985년에 그들의 첫 번째 사륜 ATV 모델인 YFM 200이 출시되었습니다. 1986년에 야마하는 트리징거를 대체할 사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60cc 행정 엔진을 장착한 소형 어린이용 ATV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87년에 이 행정 2기통 엔진을 장착한 벤시 350 모델이 데뷔했습니다. 비록 이 모델이 스즈키의 커드질라에 비해 출력이 약간 부족했지만 53마력대 70마력이었죠. 그래도 많은 팬들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델은 오랫동안 생산됐습니다. 벤시는 1987년부터 무려 2012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미국 일부 시장에서의 판매 중단, 이후 캐나다에서의 중단,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것은 환경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987년에 야마하는 또 다른 ATV 모델인 스포츠 워리어 350을 선보였습니다. 워리어는 세계 최초로 전기 스타터가 장착된 스포츠 ATV였으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포츠 ATV가 되었습니다. 워리어는 350cc 사행정 엔진, 6단 변속기 조절 가능한 롱 트래블 서스펜션, 그리고 앞뒤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었습니다. 이미 1987년에 빅베어 350이 출시되었는데 이는 야마하 최초의 사륜구동 ATV였습니다. 또 테라 프로 모델은 엔진에서 동력을 빼는 파워 테이크오프 장치가 특징입니다. 실제로 테라 프로는 농업용 기계로 다양한 장비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잔디까기, 경운기, 농업용 군무기, 기둥구멍 파는 기계 등 여러 가지를 달 수 있었습니다. 테라 프로는 오일 쿨러와 강제 냉각팬이 장착된 350cc 사행정 엔진, 하이로우 레인지 10단 변속기와 후진기어, 그리고 잠글 수 있는 후륜 디퍼렌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 4대 제조사 중에서 이제 가와사키만 남았습니다. 가와사키는 1985년에 처음으로 사륜 ATV를 공개했으며 그 모델은 바유 185 또는 KLF 185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ATV는 경쟁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제품이었습니다. 1년 후에는 더 큰 바유 300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1년이 지난 1987년에는 가와사키의 ATV 라인업에 3가지 모델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중 2가지는 모하비 110과 250으로 둘 다 레저용 경량 사륜 ATV였습니다. 250 모델은 4밸브 실린더 헤드를 가진 꽤 강력한 사행정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스포츠형 테카테 4로 이행정 250cc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1989년에는 바유 300 ATV 모델이 사륜 구동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폴라리스라는 미국 브랜드도 ATV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 폴라리스는 3륜 전지형 차량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 구조에 관심을 보이며 특정 기종들을 출시했습니다. 폴라리스 트레일보스 250는 1985년에 출시되었으며 폴라리스 회사의 첫 번째 양산 ATV가 되었습니다. 트레일보스는 스노모빌에 사용된 것과 같은 후지 2행정 엔진을 탑재했지만 배기량은 줄어든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노모빌에서 가져온 또 하나의 특징은 일본 4대 ATV 제조사에서는 흔치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무단 변속기, 벨트식 CVT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 시기에 폴라리스는 미국 ATV 시장에서 약 25%의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90년에 흥미로운 모델인 빅보스 4X6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델은 실용적인 6륜 ATV였습니다. 같은 해 트레일보스 350이 데뷔했는데 이 모델은 4X4 구동 방식과 수랭식 엔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350 모델의 4X2 3륜 버전도 존재했습니다. 1995년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리버티 사행정 엔진을 탑재한 폴라리스 매그넘 425가 등장했습니다. 1년 뒤 첫 스포츠맨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 특히 캐나다에는 오랫동안 다양한 전지형 차량을 생산해온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주로 스노모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BRP, bombardier recreational products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엔 스노모빌 제작에 집중했지만 운송수단 인기가 높아지자
범바디의 리크리에이셔널 프로덕트는 제품을 점차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72년에 자회사인 캐넴이 설립되었고 1972년부터 1987년까지 모터크로스와 엔드로용 고성능 오토바이 생산에 집중했습니다. 캐넴 오토바이는 스페인 기술인 불타코의 원칙을 따라 설계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배기량의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표준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범바디어의 자회사 로텍스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캐넴 오토바이는 미국 레이스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1997년에 회사는 재조직되었고 경영진은 ATV 전지형 차량 시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98년 2월에는 트랙스터라는 이름의 유틸리티 ATV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같은 해 후반에 BLP사는 두 번째 ATV인 DS650 개발을 시작했으며 이 모델은 스포츠 애호가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캐넴의 역사에 관한 위키피디아 기사에 따르면 2004년에 이 모델이 쿼드바이크 부문에서 다카르 랠리에서 우승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프랑스인 앙투안 모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카르 랠리에서 쿼드바이크가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된 것은 2009년부터였습니다. 트럭스터는 연료 탱크와 엔진이 뒤쪽으로 이동되어 보통 연료 탱크가 위치하는 좌석 앞부분에 빈 공간이 생긴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특징으로 운전자가 오르내리기 더 쉬워졌습니다. 많은 농부들, 산림 감시원들, 목축업자들,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ATV에 오르내려야 했던 다른 작업자들은 이 특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퀘스트 모델은 나중에 출시되었고 트럭스터와 같지만 무단 변속기 CVT소를 사용했습니다. 2000년에 bombardier recreational products 트럭스터 XL이라는 이름의 ATV 추가 변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사륜구동 덤프 적재함이 달린 ATV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 세기 1980-90년대 AATV의 인기가 급상승했던 시기와 사륜 ATV가 활발히 발전하던 시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때 ATV의 주요 종류가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이전에 인기를 끌었던 3륜 ATV에서 이미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 소련에서 제작된 두 가지 ATV 모델을 꼭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80년대 중반쯤 소련에서는 해외에서 가볍고 사륜인 ATV가 인기를 얻고 널리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운송수단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자들은 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최초의 소련 ATV는 하리코프에 위치한 말리셰프 공장에서 설계된 짐 350 또는 짐 6901이었습니다. 최초의 프로토타입은 198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ATV는 2인승 후륜구동 유틸리티 사륜 오토바이로 무게는 320kg이었습니다. 엔진은 이즈 유피테르 오토바이에서 가져온 것으로 출력은 겨우 18마력에 불과했으며 견인력 위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짐 350은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엔진은 4단 변속기와 결합되었고 후진 기어와 변속 단수를 2배로 늘려주는 2단 감속기가 장착되었습니다. 짐 350은 다양한 운송 및 작업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농업 장비를 장착할 수 있었고 특히 ATV에는 동력 인출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르키우 ATV는 1991년에 소규모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나라가 붕괴들이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량으로 1999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ATV는 데그텔료프 공장이 있는 코브로프시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ATV는 ZDK-175-4SHP라고 불렸으며 현지에서 생산된 보스워드 3M01 오토바이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이 ATV는 1980년대 후반에 개발되었고 1991년에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175-4SHP 역시 짐 350처럼 실용적인 기계로 설계되었습니다. ZDK는 차동 잠금 장치, 감속기, 그리고 동력 인출 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ATV들은 아주 소수만 제작되었습니다. 대략 500대 정도입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오토바이 제조업체들은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었으며 이론적으로 이런 기계가 필요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단 농장과 국영 농장이 해체되면서 농민들은 중고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기였던 ATV는 이제 거의 필요 없어졌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ATV의 설계 발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중요한 이정표는 스포츠 ATV에 대한 재해석이었습니다. 오프로드 스포츠에서는 이 행정 엔진 2점차 사라졌고
450cc 사행정 엔진을 장착한 스포츠 ATV 계열이 탄생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오프로드 모터사이클 스포츠의 변화 덕분에 일어났습니다. 450cc라는 새로운 클래스가 형성되고 새로운 기술적 요구사항과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에 야마하와 혼다가 처음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일본 브랜드의 450cc 모델. 이 등장하기 몇 년 전 미국에서 이 클래스의 첫 번째 스포츠 ATV가 만들어졌습니다. 캐논데일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자전거로 유명했으며 90년대 후반에는 크로스 엔드로 오토바이와 ATV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000년에 캐논데일은 크로스 오토바이 모델과 FX400 쿼드바이크를 선보였습니다. 나중에는 FX440도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 생산부는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향과 서스펜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쿼드바이크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이더들이 유일하게 불평했던 점은 엔진의 낮은 신뢰성과 심한 진동이었습니다. 캐논데일 FX440은 역사상 최초로 450cc급 수랭식 사행정 엔진을 장착한 스포츠 쿼드바이크였습니다. 이 모델은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은 가와사키보다 5년, 연료 분사 시스템은 스즈키보다 4년 빨랐습니다. 캐논데일은 블레이즈, 캐니벌, 스피드, 모토 등 4가지 사륜 바이크를 출시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을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콜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기쁜 소식은 2003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때 캐논데일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1년 후 N은 모두가 혼다와 야마하의 ATV를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캐논데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FX440이 450cc 클래스의 발전에 촉진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2004년에 이 분야에서 혼다와 야마하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TRX450R과 YFZ450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것들은 최대한 가벼운 쿼드바이크로 긴 스트로크 서스펜션과 강력한 행정 인젝션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모터사이클 매장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트랙에서 경주할 수 있는 레이싱 쿼드바이크를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 기종은 레이싱 쿼드바이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다른 제조사들은 야마하와 혼다를 참고하여 자신들의 기종을 설계했습니다. 450cc 엔진을 장착한 레이싱 쿼드바이크의 개발은 일본의 빅사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유명 브랜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폴라리스, 캐넴, 효성, 아티켓, 유나이티드 모터스, 그리고 KTM이 그 예입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언급된 KTM은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폴라리스가 KTM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었고 폴라리스 아울로 450MX 스포츠 쿼드바이크용 엔진을 KTM에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TM 경영진은 자신들만의 스포츠 ATV 라인업을 출시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4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최시, 주행 장치와 서스펜션 부품은 폴라리스와 KTM이 달랐지만 엔진은 동일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은 스포츠 ATV의 황금기였지만 이미 하락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침체와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로 인해 스포츠 ATV의 인기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450cc 클래스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요즘 들어 이 클래스 기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유틸리티 및 사륜구동 ATV의 발전이 점진적인 엔진 배기량과 출력 증가로 이루어졌습니다. 80, 90년대에는 650cc가 평균 배기량이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균 배기량이 500, 600cc로 올라갔고 대배기량 ATV는 1리터 엔진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브랜드 라인업에는 소형 엔진 기종도 남아있으며 특히 어린이용 50cc ATV 클래스가 뚜렷합니다. 이 다양한 모델들 중에는 몇몇 상징적이고 전설적인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 모델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어 야마하 랩터 660R은 2001년에 데뷔하여 대형 스포츠 ATV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06년에는 랩터 700R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배기량이 686cc로 늘어난 단기통 엔진은 인젝터 방식의 저회전부터 강력한 토크를 제공하여 매우 뛰어난 주행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도입된 스틸과 알루미늄의 하이브리드 프레임은 쉐시를 가볍게 만들어 스포츠 주행은 물론 일반 도로에서의 공격적인 주행에도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쿼드바이크의 다카르 랠리 참가를 언급했었죠. 자, 그래서 2009년부터 쿼드바이크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별도의 부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750cc 이하의 단기통 엔진을 가진 기종이고, 두 번째는 900cc 이하의 이기통 엔진을 가진 기종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쿼드바이크 클래스에서 매년 1위는 항상 야마하 랩터 700이 차지했습니다. 2025년 다카르에서는 쿼드바이크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제조업체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이 부문을 제외했습니다. 여러분은 쿼드바이크가 최대 얼마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켄 아마울랜더 1000 맥스는 시속 132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프로드를 정복하기 위한 강력한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스포츠용 경량 사륜 오토바이 450cc는 시속 120에서 13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고, KTM 525XC는 시속 145km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야마하 랩터 700은 시속 약 130km 정도의 속도를 냅니다. 하지만 쿼드바이크의 최고 속도 기록은 앞서 말한 숫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인 테리 윌맷은 2008년 6월 15일에 쿼드바이크로 시속 315.74km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오리건주 매드라스시의 공항 활주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속도는 바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2번 주행한 평균값입니다. 이 기록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속도를 추구하기 위해 테리 윌맷은 전설적인 야마하 700 랩터를 기반으로 삼아 이를 대대적으로 개조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ALSR 로켓 랩터 6.0 버전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 테리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속임수를 써서 구조에 제트 엔진을 추가했습니다. 대조된 700은 쿼드바이크를 시속 약 220에서 230km까지 가속시킵니다. 동시에 중립기어와 제트 엔진이 작동되며 가속이 계속됩니다. 이전의 두 ATV 속도 기록도 모두 윌맷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는 로켓 랩터 5세대 버전으로 시속 249.5km까지 속도를 냈고, 그보다 더 이전인 2006년 6월에는 4세대 버전으로 시속 240.5km까지 달렸습니다. 이제 다시 상징적인 ATV 모델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BRP 캐남 레니게이드 XMR 1000R입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봄바디어 레크리에이셔널 프로덕츠에서 만든 진정한 상징적이고 전설적인 ATV로 극한의 오프로드를 정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과 함께 이 모델은 ATV 세계에서 진정한 럭셔리로 꼽히는 고급 모델입니다. 성공의 공식은 거침없는 주행 성능, 높은 엔진 성능, 그리고 공격적인 디자인의 조합입니다. 폴라리스 스크램블러 XP 1000S, 또 레니게이드 1000 못지않게 강력한 오프로드 머신입니다. 유틸리티 ATV 중에서는 가와사키 브루트포스 750과 450 캐넴 아웃랜더 시리즈, 폴라리스의 스포츠맨, 여러 모델, 669동 6x6 작업용 모델 포함, 헌다 포맨, 수즈키 킹 쿼드 시리즈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마하 그리즐리 700과 그리즐리 유틸리티 ATV 시리즈는 1998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그리즐리 700이 등장했으며, 이 모델은 역사상 최초로 EPS, 즉 전동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장착된 ATV였습니다. 전동식 스티어링 휠 보조 장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운전자가 핸들에 가하는 힘을 줄여주어 편안함을 높이고 전반적으로 ATV의 활용도를 확장시켜줍니다. 오늘날 이 시스템은 많은 대형 ATV에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대 시점에는 이미 언급된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쿼드바이크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브랜드들도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50cc 어린이용 모델이나 배터리 모델부터 1리터급의 대형 유틸리티 ATV, 그리고 강력한 오프로드 차량까지 다양한 사륜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업체들이 뒤따라가는 입장에 있으며, 복제 기술은 익혔지만 품질과 성능 면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CF 모토에서 로탁스를 그대로 복제한 1리터 V 트윈 엔진은 75마력밖에 내지 못하지만, 원조인 봄바르디의 레크리에이셔널 프로덕츠에서는 91마력을 냅니다. 러시아에도 자체 브랜드인 모스크바 근교 류빈스크의 루스카야 메아니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지 못한 다른 회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대와 그 이전에도 주요 쿼드바이크 유형은 이미 정해져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후 발전은 개별 부품과 장치의 개선, 편의성 향상, 다양한 보조 장치의 추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기 쿼드바이크 개발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봄바르디에 레크리에이셔널 프로덕츠, 일본 업체들, 중국 업체들 등 다양한 브랜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쿼드바이크 관련 기록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긴 전지형 차량 여행 기록은 호주인 3명, 발레리오 데 시모니, 크리스토퍼 다반트, 제임스 캐년이 세웠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험을 쿼드, 스쿼드 원정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쿼드바이크, 야마하 그리즐리 700FI 4륜구동 EPS를 탔습니다. 이들은 2010년 8월 1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437일 19시간 동안 37개국을 횡단하며 주행거리계의 56,239km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팀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주행거리계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2011년 10월 22일 호주 시드니에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여행 도중 쿼드바이크는 교체되지 않았으며, 즉 이스탄불에서 출발한 바로 그 세대의 야마하가 시드니에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제이미의 쿼드바이크는 호주 시드니의 파워하우스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가장 큰 쿼드바이크 퍼레이드는 2009년 9월 16일에 열렸습니다. 유타주 리치필드에서 열린 로키마운틴 올터레인 비히클 잼버리 행사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기에 충분한 수의 쿼드바이크 라이더들이 모였습니다. 퍼레이드는 1947대의 쿼드바이크가 참가하면서 시작됐지만 주행 도중 일부가 탈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870대가 남았습니다. 쿼드바이크로 가장 긴 윌리 주행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존재하며 이 기록에도 여러 하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한 기록도 있습니다. 제조되지 않은 혼다 350 포어트랙스 쿼드바이크에 17명이 올라타서 뒷바퀴로 50m를 주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쿼드바이크로 후진 휠리 최장 기록은 로저 르블랑이 세웠습니다. 그는 1579m, 67cm를 주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긴 사이드 휠리, 즉 한쪽의 두 바퀴가 공중에 떠 있고 다른 두 바퀴롤이 도로를 달리는 기록은 프랑스 스턴트맨 야닉 듀퐁이 세웠습니다. 그는 이런 자세로 34km, 279m를 주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긴 쿼드바이크 점프는 2008년 멜버른에서 존 게터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53m, 92cm를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 쿼드바이크에 대한 몇 마디는 마치겠습니다. 쿼드바이크의 역사는 매우 흥미롭고 독특하며 제가 여러분께 이를 잘 소개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은 지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쿼드바이크를 타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오토바이 자세로 타는 사륜 차량의 행복한 소유자이신가요? 지금까지 크라스모토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